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저께 그만 하다가 제가 좀 피곤해서 그냥 자가지고 중간에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조선 회사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강의를 다시 이어서 할까 합니다. 어, 자, 대우조선 해양. 이제 제가 전에 강의를 했던 대우조선 해양의 음, 잠깐만. 이거를, 어, 뭐냐고, 쭈꾸미 같다고요? 아니, 쭈꾸미가 아니라 나무입니다. 어, 예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할 때 모든 걸 나무에 비유를 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나무에 비유를 해서 한번 얘기 할까 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나무,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뿌리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이 이제 당연히 기둥. 네, 그리고 제일 윗부분이 당연히 가지겠죠. 네, 왜냐하면 나무가 잘 자라면 뿌리와 기둥인 가지가 이게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특히 뿌리 같은 경우에는 나무가 위에 기둥이나 이게 위쪽으로는 이게 저기 죽어도 위에가 저걸 해도 이게 뿌리가 죽으면 그 나무는 그 생명 작용을 다 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없어져 버리네. 잠시만요. 다시 그러면 다음부터 그냥 저걸 해야겠다. 하여튼 그와 같습니다. 마치 시가는 나무의 기둥과 같고요. EPS는 나무의 가지와 같고 BPS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네, BPS는 그 회사의 자본금, 한 주당 자본금을 나타내고요. EPS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주당 1년에 벌어들인 돈을 나타냅니다. 그럼 이 회사가 얼마나 재산이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1년 동안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를 우리는 이런 지표로 해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대우조선 해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 해양은 현재 EPS 벌어들이는 돈이 1년에 한 주당 1625원을 현재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가는 2만 잠깐만 볼까요? 그렇구나. 지금 대우조선 해양 지금 그 크리스마스 전날로 해서 이제 거기 이제 거래가 이제 저기 끝났거든요. 지금 연휴라서. 그래서 24일 기준으로 2020년 12월 24일 그 장을 끝난 기준으로 봐서 지금 현재 대우조선 해양의 가격은 26,650원입니다. 네. 혹시 이걸 모르는 것도 시세가가 여기 있죠? 이게 26,000 가렸네요. 26,650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방진이라고 하거든요. 가로 셋, 이게 세로 셋. 이걸 마방진이라는데
우리나라는 옛부터 이게 마방진을 요거를 저기 뭐 게임으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요거를 이제 전술 같은 걸 펼칠 때 마방진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거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마방진으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방진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이 시가, 시세. 지금 현재 시세가 대우조선해양의 시세 가격이 26,65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의 현재 EPS를 한번 볼까요? 저는 참고적으로 네이버 거의 모바일 그 주식 근데 태블릿 PC로 제가 이거를 캡처를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태블릿 PC 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저는 네이버 이게 주식을 요거를 잘 봐요. 증권사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게 일단 좋기 때문에 요거를 많이 써요. 지금 현재 EPS를 보시면 여기 밑에 나와 있죠. EPS가 1625원. 그럼 옆에 보면 뭐 추정 EPS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잘 안 보고 되도록이면 그냥 단순하게 가는 게 좋기 때문에 다른 저희들 헷갈리게 하는 지표들은 그냥 잘 안 봐요. 제가 확실한 것만 그 판별이 가는 것만 보지. 이것저것 많이 섞어서 보다 보면 오히려 머리에 혼란이 와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아마 거의 저보다 그렇게 대부분 분들은 물론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는 좀 저보다 더 문의아니라고 잘 모르시는 거라고 감안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이게 옆에 있는 추정 EPS 같은 거는 그냥 안 보시는 게 좋고요. 그냥 EPS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를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요거를 당연히 그러면 1625원이니까요. 네. 대우조선해양의 EPS가 1625원입니다. 자, 나무의 가지 부분인 EPS. 1년 동안 한 주당 벌어들인 돈 1625원입니다. 그럼 시세가가 지금 26,000원인데 그러면 EPS가 1625원이니까 이거 대비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건가요? 이런 의문을 당연히 던져야겠죠. 그 회사의 산업적 특징 뭐 여러 가지에 따라 틀리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PER, 퍼라고도 많이 하는데 이거를 PER이라고 합니다. PER이 16.4배입니다. 지금 시세가 대비 EP 1년에 벌어들이는 금액보다 지금 현재 시세가가 16.4배, 16.4배, 약 16배가 더 높게 측정이 된 겁니다. 이걸 퍼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지금 이 금액을 26,650원에 사서 이 회사가 이대로 이제 1년에 1,620원을 꾸준히 만약에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한다면 제가 투자한 금액만큼 벌어들이는데 16년 약간 더 넘게 걸립니다. 16년이 약간 넘게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잘 버는 건가요? 보통 요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이게 자본금 대비 이런 거 대비 이게 했을 때 이게 수익률이 높지가 않아요. EPS가 높지 않아요. 이익을 내는 게. 그럼 이 정도면 그 양호한 편에는 속합니다. 하지만 옛날의 영광에 비하면 이제 세 발의 피죠. 옛날에는 제가 이게 자료를 안 거였는데 옛날에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원치 안 좋으니까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EPS를 감안해서 시세가와 시가 대비 EPS가 몇 배냐, 그거를 PER이라고 합니다. 그게 약 16.4배. 이대로 보려면 16년이 걸려요. 내가 저기 투자한, 현재 지금 투자하면 이 투자한 금액만큼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투자하면 이 회사가 이대로 수익을 계속 내 걸 가정을 했을 때 16년 만에 다 저기 회수를 하는 거예요. 제 돈만큼 벌어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해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머리가 더 복잡해요. 제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면 26,650원만큼 이 회사가 벌어들인데 16년, 16.4년, 약 16년이 걸려요. 그게 PER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무의 뿌리 부분 한번 봐야겠죠. 나무의 뿌리는 마치 BPS와 같습니다. BPS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 회사가 건재한지 아닌지는 뿌리를 봐야 돼요. 이 나무가 건재한지 아닌지요. 근데 저기 나무가 안 보이죠? 잘. 뿌리가 잘 안 보이죠? 나무 뿌리가. 예, 그 나무 뿌리를 수치화,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걸 수치화한 게 BPS입니다. 한 주당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자본금, 한 주당 순자본금, 한 주당 여러분들의 재산, 이 회사에 대한, 네, 이렇게 좀 저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괜히 이게 영어 약자하고 이게 수학적인 걸 넣으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자, 이제 BPS는 어디에 들까요? 저는 네이버 증권을 저는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자, BPS, 여기 있네요.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고, 예, 37,566원입니다. 현재 BPS 37,560. 그럼 옆에 보면 뭐 추정, 추정 BPS?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지금 현재 BPS가 37,566원.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지금 당장 현금화를 했을 때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돈, 그 자본금, 순자본금, 빚 빼고 못 빼고 포 떼고 차 떼고 다 순수하게 돈 현금화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BPS입니다. 지금 현재 이거 빛에 가렸네요. 이거 3만 BPS가 한 주당 여러분들의 재산이 한 주당 37,566원인 회사입니다. 이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회사는. 그러면 이 회사가 저기 재산이 많은가요?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되려면 전체적인 걸 봐야 되가면,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 보시면 여기 시가가 있고요. 시가는 아니구나, 이게 잠깐만 헷갈렸습니다. 시가는 여기 당연히 이게 시가고요. 현재 시가. 그러면 시총이라는 게 있어요. 시총은 모든 주식을 발행한 주식들을 그 현재 가격으로 이제 저기 다 합친 거. 쉽게 말하면 이제 이게 1억 주를 발행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현재 시세 곱하기 1억 주만큼 있으니까 1억 주를 만약에 이게 저기 하면 저기 그냥 그게 시세가 되죠. 시총 가격이 되죠. 이거는 대략 보니까 1억 주가 약간 넘게 발행을 했네요. 이 회사는. 자, 시총은 네, 2조 8,593억 원이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얼마나 주식을 발행했는지 바로 알고 싶으면 그냥 저기 시총 가격에서 지금 현재 시세가를 나누면 그게 바로 발행한 주식 가격이에요. 이제 뭐 저기 따로 이제 뭐 저기 그뭐 우선주 같은 거 해가지고 따로 하는데 이제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그거는 계산을 해야죠. 이제 우선주가 없으면 이제 이렇게만 하면 이 회사가 얼마나 저기 주식을 이게 저기 얼마나 저기 발행을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 가지의 비율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비율을 많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니까
마치 시총 어차피 이 시총 가격에서 발행한 주식만큼 나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회사가 주식을 뭐 10일을 발행한다고 그래요. 10일을 발행한 거는 회사의 빚을 갖다가 사채를 갖다가 주식으로 사채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을 더 발행을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희 현대상성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1억 주였는데 10일을 발행하면서 그 2억 5천만 주인가? 두 배 이상이 그 발행주가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주식은 반절 이상으로 당연히 떨어져야 합니다. 왜냐? 그 시총 가격 대비해서 주식 발행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피자에 쪼개지는 숫자가 더 늘어나요. 그럼 피자의 양이 당연히 줄어들어야겠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들이 시비를 발행하거나 그걸 뭐라고 하지? 유상증자라고 하나? 유증이라고 하나요? 이게 회사 주식을 더 찍어내 가지고 팔아요.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피자 쪼개진 숫자가 더 많아지면 피자의 양이 한 조각당 양이 더 적어지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보통 증권시장에서는 시비를 밥 먹듯이 발행을 하고 유상증자를 하거든요. 이제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는 회사들은 나중에 대부분 도산의 길을 다 회사가 방해해요. 그런 회사들 특징이. 왜 수익을 못 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조달하면서 회사가 그냥 링게르 쉽게 말하면 이게 사람이 건강하게 일을 해가지고 밥을 먹어야 하는데 링게르를 꽂고 사는 거 같아요. 마치 일을 못 해가지고 돈을 못 버는데 링게르 꽂고 병원에서 에 하고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환자와 같아요. 마치 그런 회사들은. 그래서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하는 회사가 시비를 밥 먹듯이 발행하는 막 이게 발행하는 회사들은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이런 걸 사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망해요. 야, 그걸 밥 먹듯이 이제 회사 주식을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그렇다 파는 회사들은 대부분이 망해요. 근데 그런 걸 밥 먹듯이 하는 회사들은 이게 그냥 제대로 좀 쳐다보지도 않는 게 좋아요. 그 끝은 거의 다 방해요.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뭐다 여기까지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마치 제일 가운데 열 부분을 해서 EPS, 시가와 이쪽 시가 대비 이제 얼마나 이 회사가 벌어들인지 1년에 한 주당 얼마나 벌어들인가 EPS. 한 주당 우리 주주가 이 회사에 대한 재산을 얼마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재산 한 주당 이 회사의 재산 그게 BPS입니다. 한 주당 우리가 이 대우조선 해양은 37,566원이라는 재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빚 빼고 뭐 빼고 다. 지금 현재 이 회사를 갖다가 팔면 현금으로 한 주당 지금 당장 주면 37,566원을 줄 수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상태가. 재정 상태가. 그리고 현재 이 회사는 1년에 한 주당 1,625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에 대한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얼마나 재산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지표로 해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출입니다. 이제 매출은 현재 위 대우조선 해양이 1년 매출이 7조 4,255억 원을 찍었습니다.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하고는 이제 완전히 별개의 이제 그 숫자가 되잖아요. 근데 조 단위라는 걸 우리 현대인들이 쉽게 이제 이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제가 한번 잘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1억 원이 한 30년 전만 해도 1억 원이라는 숫자는 뉴스에서 기업 예산이나 뭐 국가 무슨 어디 예산 같은 게 나올 때 억 단위였어요 그때는요. 근데 요즘 억 단위는 나오지도 않죠. 원체 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물가가 많이 올랐다 오는데 정확히 말씀하신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많이 떨어진 겁니다. 예전에 한 쌍팔년도 88올림픽 열 때만 해도 1억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억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여서요. 그만큼 1억이란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약 30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현재 1억이라는 돈은 누구나 쉽게 저기 감지가 가능하고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그 저기 그 이룰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이에요. 요즘 뭐 1억 원 밑에짜리 아파트가 없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은 1억이라고 하면 1억이라는 한 돈을 이게 피부로 다 바로 느껴져요. 내가 하면 1억이라는 만약에 이게 부채를 은행으로부터 이게 1억이라는 돈을 하자라고 하면 얼마 만에 이거를 갚을 수가 있는지 내 재정 상태와 내 능력으로 1억이라는 돈의 그 가치성을 저희가 측정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제일 쉬운 게 이제 집이에요. 우리는 이제 의식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잖아요. 때문에 요즘 현대인들은. 근데 집값이 요즘 뭐 기본이 이제 억대예요. 뭐 그 억대를 넘어서 이제 10억 이상 넘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1억이란 가치가 어떤지를 이제 이게 피부로 약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 그러면 그 1억이라는 그 가치에 우리가 피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보통 1년에 연봉이 예를 들어서 좀 대기업을 다녀서 연봉을 잘 받아서 한 1년 연봉이 5천이라고 가정해요. 그럼 2년치 연봉이 저기 1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피부로 확 와닿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은 연봉 5천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연봉 약 3,5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은, 예,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하면 3,500 연봉 3,500 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3,500 정도 받으신 분들은. 그럼 약간 이해가 돼요. 그럼 3,500 정도 되면 약 3년 동안의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연봉 3,333, 그러니까 연봉 3,300만 원을 받으면 약 3년의 연봉 지지가 1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로 이제 와 닿지요. 자, 이 1억이라는 피부로 와 닿는 이 수치를 갖다가 이제 1조에 이제 비율을 하겠습니다. 자, 1억과 1조의 차이는 그냥 숫자적으로 나누면 1조 나누기 1억 하면 당연히 만입니다. 1억이 1만 개가 모여야 1억이 1만 개가 모여야 이게 1조가 됩니다. 이제 1조부터는 이제 우리하고는 일반인들하고는 이제 아예 이게 측정 불가하는 이게 수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1억과 1억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이게 피부로 느끼잖아요. 근데 1조라는 거를 피부로 어떻게 하냐? 1조는 1억의 만 배가 1조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 배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어느 정도예요? 만 배면 뭐 1000배보다 10배가 만 배고 뭐 이제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 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이제 시간적 관점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일기를 꼬박꼬박 하나 써요. 저는 이제 그 일기를 블로그 포스팅을 하는데 블로그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자료를 하나하나씩 꼬박꼬박 일기 올리듯이 올려요. 그러면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1년 365일 중에 좀 빼먹는 날이 가끔가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약 333개를 올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년에 333개를 올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일기 올리듯이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올리면. 그러면 1년에 333개를 올리면 3년이면 1000개가 됩니다. 하루에 한 개씩 올린다고 가자면 약 3년 후에는 1000개라는 자료가 모입니다. 블로그 글이.
자, 그러면 만 개를 그대로 이루려면 이제 시간이 당연히 곱하기 10이 나겠죠. 그럼 30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 성인 남자 기준으로 해서 사위의 첫 발을 내딛는 저기 시기가 거의 나이가 30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나오고 하면 보통 27, 뭐 8 정도 돼요. 휴학도 하고 하면 이제 더 넘어가는데 보통 27, 8살에 사회의 첫 발을 내딛어요. 우리 대한민국 성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거의 뭐 늦게 하면 거의 30살 가까이에 이게 거의 30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쉽게 말해서 이제 저기 30년 만에 거의 이제 첫 발을 디딘다고 봐요. 그러면 거의 27살에 이제 저기 첫 발을 사회에 저기 취직을 해서 첫 발을 디디잖아요. 그러면 만이라는 만일이에요. 만일 만일 약 만일이 넘긴 정확하죠. 약 만일이라는 그 경험이라는 숫자 장인의 그 경지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 장인의 경지에 오르는데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게 만일 시간적 관념에서 만이라는 숫자를 해요. 1000은 3년이야. 3년이면 뭐 해볼 만한데? 근데 이제 30년 목표로 뭘 하면 아 앞이 안 보여. 늙어 죽어. 내가 나이가 지금 45인데요. 30년 후면 75세예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이 세상과 이제 빠이빠이 이제 운명을 할 나이가 이제 딱 가까이 되지요. 그럼 보통 사회 천연병수들이 27살이 된다면 30년 후에면 이제 27세에 저기 한다면 30년 후면 57세입니다. 그러면 몇 년 후면 네, 이제 정년 기간이 됩니다. 이제 60세가 넘으면 이제 정년 기간으로 가죠. 요즘은 뭐 짧아가지고 40대에도 명예퇴직을 많이 당하니까 뭐 그런 개념조차도 없는데 보통 정년을 우리는 이제 뭐 환갑잔치를 한다고 하죠. 이제 한 60대 중반 정도 되면 요즘은 거의 정전으로 이제 다들 이제 그 나이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사회 초년병이 27살에서 들어와서 약 만일 동안 만일이라는 시간을 거치면 우리는 저기 57세가 됩니다. 그럼 57세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저기 은퇴를 해야 돼요. 이게 만이라는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회사, 좋아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주식을 하루에 하나씩 사잖아요. 그러면 만 주를 저기 매입하는데 30년이 걸립니다. 약 30년이 걸려요. 내가 평생 동하면서 이 회사가 한 주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야. 그럼 매일마다 하루에 한 주씩 사는 거야. 그러면 이 주식을 만 주를 매입하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이게 만이라는 숫자 개념입니다. 만배라는 개념. 자, 그러면 1억 곱하기 만이 1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그 시간적 개념을 하면 1억과 1조와는 차이가 엄청난 걸 이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이라는 숫자가. 하루와 마치 30년의 그 시간적인 관점의 차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피부로 와 닿죠. 1억은 하루와 같고 1조는 30년과 같아요, 마치. 만이라니까 이게 너무 이게 배수가 너무 크니까 이제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이제 시간적으로 하면 하루와 30년은 어마어마한 차이인 걸 우리가 딱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게 만배의 차이예요. 만일. 일과 만일 약. 이게 30년입니다. 하루와 30년은 비교가 안 되죠. 뭘 계획을 했을 때. 마치 이와 같습니다. 그만큼 1억과 1조 원이죠. 그러면 반대로 1억의 만분의 1은 어떻게 되나요? 네, 1억을 만으로 나누면 당연히 만원입니다. 만원 곱하기 만원이 1억입니다. 만원짜리가 우리 한 장을 요즘 밥 한 끼가 뭐 거의 먹을 만한 게 만원이죠. 이제 피부로 와서 이 만원 먹을 수 있는 만원짜리 한 끼의 식사를 만 개의 만 끼를 먹을 수 있는 게 1억 원입니다.
이제 약간 감이 오죠. 그러면 내가 이게 막 1억 있으면 저기 만끼에 먹을 수 있으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30년 동안 내가 저기 먹을 수 아마 그건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그때 가면 1억 원의 가치가 마치 지금의 거의 저기 10만 원 미만의 가치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한 30년, 40년 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8 올림픽을 열 때 약 30년 전이죠. 왜냐면 우리가 쌍팔년도 88년 올림픽 기준이 이게 잘 박혀 있거든요. 그때 물가나 뭐. 그 당시에 88년도 제 기억으로 봤을 때 제 저기 사촌 형님이 그때 공무원을 처음으로 저기 그때 들어갔는데 그게 80년도였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 월급이 그 양반 월급이 1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제 저기 사촌 형 그 당시에 요즘은 다 공무원 타령이잖아요. 80 쌍팔년도 시절에 공무원 이게 저기 뭐냐 그 초년병 공무원 이렇게 취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 저기 몇만 원이 안 됐어요. 공무원 월급이요. 이제 약간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때 공무원 월급이 몇만 원이 안 됐어요. 10만 원이 안 넘었어요. 그 당시에 다들. 몇만 원이었어요. 공무원 한 달치 월급이. 그러면 자 우리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정출이한 30년 후에 이제 노후 자금이 필요하겠죠.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현금으로 은행에서 놓고 나면 저기 이게 금고에다 그 수북이 지폐를 싸놨어요. 우리가 이제 정장 필요한 30년이나 아니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한 60년, 70년 후에 그게 이제 그 돈이 필요하죠. 그럼 그걸 갖다가 얘들은 그걸 장판돈이라고 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장판 밑에다가 이게 돈을 깔아놓고 숨겨놓는다 해서 장판돈이라고. 옛날 저희 집도 어머니 아버지가 이게 금고가 예전 분들은 없으니까 돈을 어디다 숨기냐면 이게 장롱에다 숨기면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훔쳐가요. 그럼 어디 가냐 장판 밑에다가 쫙 깔아놔요. 훔쳐가기 힘들게. 그리고 거기다 이제 장롱을 딱 놔요.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은행이라는 걸 믿지를 않았고 은행이란 개념이 발달이 안 됐고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 기억으로 있으면 이게 잔돈 같은 게는 장롱 밑에다가 이렇게 싹 넣어놓고 이게 저기 지폐 같은 거 큰 돈은 장판 밑에다가 쫙 깔아놨어요. 옛날 사람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옛날에 그랬어요. 은행에다 안 맡겨요. 은행이란 개념이 없고 은행을 믿지를 않아요. 이거 언제 뛸지도 모르니까 옛날 분들은 그랬어요. 그러면 장판 밑에다 하면 옛날에 이제 옛날 같은 게는 80년대, 7, 80년대만 해도 돈이 보면 옛날에는 온돌방이다 보니까 부엌으로 태다 보니까 돈이 시커멓게 탄 돈들이 이렇게 유통이 돼요. 이게 다 장판 밑에다 해가지고 뭐라도 장판 돈이 나냐. 하여튼 그래요. 그냥 이게 은행에도 안 넣고 이런 금융에 투자를 않고 이걸 그냥 저기 돈을 갖다가 금고나 옛날에는 저기 장판 밑에다 간다 이게 장판 밑 그래서 장판 돈이라고 옛날 사람들이 그거를 금고에다 넣지 한다 해서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 관리하면 이게 이제 불 세게 떼면 이 온돌방을 세게 떼면 시커멓게 타버려요 돈이. 그런 시커매진 돈들이 옛날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옛날에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그러니까 일명 장판돈이라고 옛날에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냥 금고에다가 여러분들이 현금을 싹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30년 후에 필요하지만 현대의 저기 이제 초년병들은 약 한 60년, 70년 후에 이제 그 노후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60년, 70년 후에 여러분들 1억 원 갖다가 이제 저기 금고에다 넣어놨어요. 70년으로 제가 보죠. 70년으로 1억 원을 그대로 넣어놓잖아요. 제가 이제 확실히 이거는 뭐 예언이 아니라 이거는 뭐 그냥 확증에 가까운데 그 당시에 만약에 저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금고에다가 1억 원을 넣어놓잖아요. 이제 사회초년분들이 이제 나이가 한 30살 돼가지고 이제 1억을 모았다고 해요. 3년 동안 뼈 빠지게 이제 벌어가지고 1억을 가지고 금고에다 딱 넣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내가 저기 내 노후 자금으로 30살이니까 얼마냐? 30살. 한 저기 노후가 한 저기 70살부터 봐야 하나? 이제 그때 가면 또 그냥 아마 그때 가면 더 이게 저거 해서 노후가 한 80년, 80살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노후가 35살, 30살만 넘어가도 노후예요. 옛날 조선시대만 해도. 30살 넘잖아요. 이게 흰수염 나가지고 꼬부랑 할아버지였어요. 옛날에 30살만 넘어가도. 자, 이해가 되죠. 조선시대 때. 근데 요즘 30살 넘어가서 이게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치 이와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65세 이상 넘어가야 노인이라고 이렇게 쳐줘요.
근데 아마 지금 현대 젊은 이제 20대 스타일 처정 30살 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양반들이 나중에 이제 노인이 되면 노인 기준이 아마 최소한 80살 이상이 돼야 노인 기준으로 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 생체 나이가 굉장히 젊어지거든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노후가 거의 90살 정도가 돼야 그때부터 노후가 돼. 그 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생체 리듬이 아마 받쳐질 거예요. 이제 현대 저기 나이가 현대 지금 30살 정도 되면 그럼 이분들은 노후를 저기 지금 현대인처럼 65세로 잡으면 안 되고 노후를 한 90세로 잡아야 돼요. 이제 그때 되면 기본 다 100 몇십 살은 다 살 거예요. 이 양반들은 지금 현대 이제 나이가 30살 정도 되는 분들은. 그러면 그때부터 노후를 한 90살로 잡아야 돼요. 그러면 60년 후가 노후예요. 자, 그럼 내가 다 넣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지금 27살에 해가지고 그냥 10원 한 장 돈을 안 쓰고 1억 원을 딱 모아서 사는 나이 서리가 있는데 금고에다 넣어두고 이걸 갖다가 나중에 저기 내 60, 내가 90 되면 60년 후에 내 노후자금을 써야지 하면 60년 후에 제가 다 놓고 얘기하는데 그 1억 원으로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까 말까 하는 금액이 됩니다. 제가 단언코 그거 얘기해 드립니다. 그 사이에 분명히 화폐 개혁이 한두 번 정도는 최소한 일어나고 이게 하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억 원의 가치를 지금 현재 여러분이 30살이라고 가정하잖아요. 30살분들. 그럼 나중에 노후가 90살에 필요하면 그 1억 원이 이제 금구 90살 됐을 때 그 금구를 딱 열어놨을 때 그 1억 원의 가치는 밖에 나가면 그 짜장면 한 그릇을 아마 사 먹을까 말까 한 돈으로 떨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역사를 잘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저기 창건을 했나요? 1945년 우리는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 뒤로 화폐 개혁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럼 화폐 개혁을 감안을 해서 대한민국이 창건했을 때 쉽게 말하면 60년 전을 보죠.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2020에서 60을 빼면 몇 년도인가요? 6, 2는 10. 1960년대거든요. 1960년대에 그때 저기 1억이라는 화폐 이제 화폐 개혁을 중간에 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해야 되다. 근데 제가 그것까지 계산을 안 해봤는데 그 1억이라는 가치와 현대 1억이라는 가치의 그 괴리감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제 짜장면 한 그릇 값이 그게 저기 진짜로 60년 후에 짜장면 한 그릇도 1억이 안 된다는 소리가 그게 저기 이게 저기 이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60년이라는 그 저기 그 역사를 보면 그런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그 60년대 시간을 보면 앞으로의 60년 수가 대략적으로 보이겠죠. 당연히 한번 그거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뼈 빠지게 일을 하지만 화폐의 가치는 계속 꾸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저기 이게 노동을 열심히 해서 성실하게 벌어들이는 돈에 그 보상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냥 이게 너무 이게 그냥 무대뽀로 성실하기만 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냥. 그럼 뭐 부동산 쪽으로 그것도 여러분들의 그 투자 성향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는데 일단 이런 거를 감안하고 이제 저기 금융을 접근을 해야 돼요. 좀 긴 시각적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때 되도록이면 이게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 너무 시간이 많이 가. 3,000% 또 많이 빠졌네요. 매출하다가 자 1조 원이라는 개념이 우리 피부가 이렇습니다. 아마 나중에 1조 원이 나중에 한 30년 60년 후에는 1조 원으로 집 한 채도 못 사는 날이 올 거예요. 현재 가치로 1조 원으로 집 한 채도 못 사는 날이 아마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이제 이런 저기 금융적이고 화폐에 대한 이런 저기 좀 이게 좀 약간 피부로 약간 여러분들이 느껴야 이게 좀 이게 뭔가 우리가 이게 좀 이게 잘못 살고 있구나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3,000% 많이 빠졌으니까 옆으로 다시. 예, 이게 7조 원이 4,255억 어마어마한 저기 매출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이 매출이 인제 대우조선해양이 이 매출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때 잘 벌던 시기 저기 매출이 높을 때에 비하면. 그리고 지금 일단 이제 고건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요. 현재 이 7조 4,255, 약 7조 원이 넘는 1년의 매출을 이게 배를 팔고 있습니다. 7조 원, 7조 원 넘는 배를 팔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그 매출에서 마진율이 몇 프로냐? 네, 5.78%가 마진율입니다. 그 마진율, 이익률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어디서 보냐? 그걸 EPS라고 해요. EPS래. 아, 여기 있구나. 예, 여기 뒤에 이제 저기 여기 보시면 재물을 한번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저기 뭐냐 이게 1년 연별 그 저기 그거를 나타내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매출액이 이렇게 나와요. 2017년도에 20억 단위에요.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1조.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9조 6천억 원, 약 9조 6,444억 원. 그리고 2019년도에 매출이 8조 3,587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좀 줄었네요. 7,455억 원이 55억 원이라는 매출을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밑에 영업이익이 나와요. 이제 저는 영업이익보다 영업이익률을 이제 바로 이제 체크를 하는 게 더 마진율을 보는 거예요. 매출을 먼저 보면 매출 얼마나 했구나 알고 이제 마진율을 봐요. 이게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영업이익률이 6.0%. 이게 저기 물건 판 마진율이라고 뭐야? 얼마나 남겼는지. 마진 저기 매출 대비 그 마진이 얼마나 나왔는지. 약 6.6%의 마진율이 나온 겁니다. 그 2018년도에는 1년 동안 마진율이 10.63%입니다. 네, 그리고 2019년 기준에서 3.5%입니다. 그리고 2020년을 대비해서 5.78%입니다. 그럼 이 회사가 꾸준히 매출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시장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이 대우조선 해양이 이게 좀 시장에서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매출이 이 그 시장의 장악력을 이게 나타내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는 매출이 이제 높은데 이제 마진율이 팍팍하면 이 회사가 굉장히 치킨 게임에 들어가서 마진율이 거의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제 아무래도 이 조선회사도 이제 중국 회사들이 이게 들어오면서 이게 마진율이 많이 좀 줄기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도 이제 치킨 게임에 한번 들어갔거든요. 이제 너 죽고 나 죽고 이제 둘 중에 살 때까지 버티기 누가 이제 하냐고 경쟁을 하는 걸 치킨 게임이라고 해요. 만약에 치킨 게임에 나중에 승자가 나머지 그 시장을 다 독식을 하는 게 그게 뭐 정석입니다. 모든 저기 비즈니스의 원리는.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지금 일단 저기 시장 뭐 해운 회사가 저번에서 그래서 제가 해운 회사를 먼저인데 해운 회사들이 실적이 안 좋고 하면 투자를 당연히 않겠죠. 그러면 저기 배를 안 만들겠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 자체가 줄어들어요, 마켓이. 전 세계에서 배를 만드는 마켓 자체가 줄어들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자기 지금 이런 대우조선 회항들도 매출액이 줄는 게 너무나도 당연해요.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는 매출 감소폭을 추적할 필요가 있고요. 그 회사의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출액이 줄어드는데 반해서 영업이익도 같이 줄어들어요.
이게 좀 2019년대 팍 줄었다가 영유율이 2020년대에 좀 올라가요. 그러면 약간 2020년대에 마진율이 좋았다는 소리죠. 근데 매출은 줄어들었어요. 이제 이거를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 저기 뭐냐 장사를 잘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장사를 잘 하는지 이거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 체득을 해야 돼요. 제 강의 몇 번 듣고는 이게 체득기 이게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이제 밑에 ROE라는 게 이제 요거는 그냥 설명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설명을 하면 더 헷갈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최소한 알아야 할 것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매출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매출과 영업이익을 볼 때 그 회사를 최소한 3년치 정도는 그걸 추적을 해서 보는 게 좀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10년, 30년까지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대비나 그 회사가 옛날에는 진짜 올챙이였는데 지금은 얘네들이 한 저기 뭐 상어만큼 컸어. 그러면 옛날 올챙이 쪽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뭐 10년, 20년 전 얘기를 그 올챙이 쪽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게 3년에서 길게 보면 5년 그 정도만 이게 분석을 때는 10년 이상으로 넘어가면 정말 올챙이적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어요. 그 회사의 역사적 관점,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관점에서 보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이거를 조사하면 사람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한 약 3년 정도를 이렇게 추적 분석하는 거를 이걸 추천을 해요. 네이버 증권이 그게 맞겠다. 딱 3년치만 딱 보게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같이 잘 주식에 모르는 분은 딱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적당해요. 솔직히 이것도 파악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지진이 나요. 이것도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여러 종목들 이게 계속 분석하면서 이걸 해야 이게 감이 어느 정도 잡히지. 제 강의 한 번 들어서는 절대 이게 감이 안 잡혀요. 이제 여러 번 이걸 트레이닝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걸 체득을 해야 합니다. 그 체득하는 그 방법을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매출가 영업이익률, 저는 이익률이라고 썼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영업이익률을 감안해서 이 회사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회사의 이제 이 저기 BPS 나무의 뿌리와 같죠. 근데 이 나무의 뿌리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부채율과 유보율입니다. 자, 부채율이 뭐냐? 이 회사의 그냥 총 자본금이 이 회사가 지금 한 주당 제가 말씀드린 재산이 37,566원이잖아요. 이게 순자본금 여러분한테 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만약에 이게 100%잖아요. 100%면 37,566원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회사는 약 지금 200.3%니까 약 200%니까 여러분들의 BPS의 37,566원의 2배가 되는 돈을 은행으로부터 돈을 지금 부채를 쓰고 있습니다. 빚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총 자산의 3분의 1이 순 재산이고 이 회사 자산의 3분의 2가 빚입니다. 부채. 이해가 되시죠? 이 회사의 총 자산의 3분의 1이 순수한 자본금. 이게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 37,560원이고 우리 주식당 약 2배이면 75,000원 정도 약 75,000원이 넘는 그 정도의 약 76,000원 정도의 돈을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겁니다. 한 주당. 이해가 되시죠? 그럼 부채가 높지 않나요? 이제 이런 이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얘네들은. 그러면 이게 부채가 200%가 있다고 해서 이게 또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이제 따로 해 봤는데 그 산업의 특징에 따라 이게 부채율이 이게 얼마나 적당한지를 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채율이 높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부채율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이게 좀 거의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정석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좀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이 부채율이 이렇게 위험한 수치는 아닌데 아무래도 좀 부채율이 낮으면 건강하니까 좋겠죠. 하여튼 일단 부채율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로 해서 이 회사의 저기 재정 상태를 여러분들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이게 회사에 그러니까 어떻게 자산을 형성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그 회사 산업의 특징에 따라서 그게 부채율이 좀 이게 다를 수도 있고요. 그 회사의 그 경영 스타일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그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부채를 과도하게 이게 무리수를 쓰게 되면 회사가 작은 충격에도 휘청거리는 일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채율은 항상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들 주식의 자본금의 37,560원에 약 2배인 76,000원 정도를 76,000원 정도를 빚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자산의 3분의 2는 빚, 3분의 1은 자기 자본금입니다. 그리고 유보일인데 제가 원래 유보일은 안 넣으려고 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는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지금은 누가 봐도 겨울에 속합니다. 뭐 겨울이 되면 모든 생물들이 대부분 다 죽습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경쟁력이 없고 약한 회사들은 겨울이 되면 메뚜기와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개구리나 이런 우리 같은 인간 같은 이런 동물들은 그 1년을 버텨냅니다. 그 겨울이라는 계절을 버텨냅니다. 그 겨울이라는 걸 버텨내는 수 있는 걸 마치 우리의 몸의 지방과 같습니다. 그게 제가 유보일이라고 해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오면 회사에 현금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으로 따지자면 지방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나중에 겨울잠을 자고 곰이 겨울잠을 자면 지방을 많이 축적을 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을 낳잖아요. 그 지방으로. 마치 그와 같아요. 그 유보율이 어느 정도 이게 받쳐줘야 그 회사가 그 겨울을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불황기를. 그래서 저는 유보율을 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그렇게 뭐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들 알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이 큰 저기 홍역을 한번 몇 년 전에 치렀기 때문에 이게 좀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이런 게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보시면 부채 비율도 보면 부채 비율도 보면 1년마다 부채 비율이 이 회사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부채를 이게 줄어든다는 거는 이게 부채를 갚는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자본금 대비 밑에 자본금 BPS가 있습니다. 야 이렇게 가면 너무 헷갈리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저기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회사가 그래도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이게 한번 저기 홍역을 크게 치러가지고 이제 저 경영진들이 이걸 갖다가 이제 저기 안정적으로 이제 이걸 잘 이제 해 나가는 것 같아요. 2017년도에 큰 홍역을 다들 치렀죠. 이게 조선 회사들이 다. 그 뒤로 경영진들이 이제 좀 약간 경영진들이 다 바뀌었나요? 바뀌었죠. 이제 그뒤부터는 이제 경영진들이 안정적으로 정석적으로 잘 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유보율은 늘어나고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한 주당 자본금도 이 회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까지 다 설명을 했네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외인율을 설명 안 했구나. 자, 외인율이 지금 9.05%잖아요.
자, 외인율을 먼저 보시면 이게 네이버 여기 있다. 이게 외인율이 여기서는 외인 소진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9.0%. 외국인들이 얼마나 주식을 갖고 있느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외인 소진율이 약간 외인율이 9.5%입니다. 그럼 이 회사 전체 주식의 9.05%를 이 회사가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안 들어와요. 저기 이런 큰 투자 회사들이나 월가 회사들이나 저기 아니면 저기 기관 투자자 이런 저기 애들이 들어오지, 외국에 있는 저기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 사놓은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거의 다 이 9.5%가 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회사들은 9.5% 외국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외국인들이 이 회사를 그렇게, 어차피 대우조선 해양이 세계적인, 이게 우리나라 조선사가 저기 세계적인 다 조선 회사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외국인들이 이게 저기 이렇게 조금밖에 10% 미만으로 갖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이 회사를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걸로 우리는 그걸 지표를 파악을 하면 돼요. 그럼 외국인들이 안 갖고 있으니까 투자 안 하면 되겠네. 이제 그게 역발상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걸 잘못 따라하게 되면 나중에 큰일 나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이 신뢰하는 회사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9.9, 약 9%라도 갖고 있잖아요. 1%도 아예 그냥 거의 0.1%도 안 되는 회사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나라 회사들. 그에 비하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이제 다른 뭐, 삼성전자나 뭐, 포스코나 이런 짱짱한 회사들에 비하면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를 안 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그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잘 될 거라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크게 한번 대했거든요, 얘들한테. 외국인들에서 이 회사의 그 조목조목 안에 구석구석 비리까지 다 파헤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한번 다 저기 우리나라 조선 회사에다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고 이제 많이 빠져나간 사례이죠.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게 약 9% 정도의 외국인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회사의 차트를 한번 보여주죠. 자, 10년치 차트를 한번 제가 이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 주당 100점, 24만원까지 돌파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주가 얼마인가요? 자, 주가 볼까요? 26,650원입니다. 자, 무엇이 보이나요? 자, 이런 회사를 봤을 때 이 회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이 회사가 회생할 건지 망할 건지.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판별을 해야 할, 예지를 해야 돼요. 미래의 예측을 어느 정도 해요. 이 대우조선 해양이 옛날 영광을 다시 되찾을까, 회생을 할까, 아니면 망해버릴까. 이제 이걸 우리는 판단을 해야 돼요. 이제 저는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의 요거를 통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뭐 100%하고는 생각 안 하는데, 약 70%는 이 회사는, 약 80%? 85% 정도는 이 회사가 다시 옛날 영광을 되찾을 거라고 저는 단언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라고는 그렇고, 이게 추정을 합니다. 추측을 합니다. 약 85%의 확률로. 최소한 옛날의 영광은 다시 되찾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24만원 이때까지 갈 수 있겠네요? 그거는 제가 확증을 말씀 못 드립니다. 다만 이 회사의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안정을 찾아가고, 이게 이제 호황 시기가 되면 옛날 전들,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저기 이런 말 보면 좀 미안한데, 우리나라의 다이어트의 대표적인 저거 뭐 이영자 집이라는, 이영자 개그맨 저기 지금의 CEO이긴 이영자님을 한번 제가, 이영자님을 보면 가끔 가다가 이게 굉장히 많이 이게 다이어트를 급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쭉 빠질 때가 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와요. 또 다시 급다이어트를 했다가 이게 쭉 빠졌다가 다시 옛날로 또 뚱뚱하게 돌아와요. 요요라고 하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영자와 같은 회사입니다. 옛날에 뚱뚱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살이 많이 붙어 있을 때. 한 주당 그게 24만 원 막 20만 원 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일 뚱뚱했을 때. 근데 어느 순간에 급다이어트를 해요. 그게 지금 이 시기입니다. 한 주당 26,650원이 지금이라고 저는 네, 감히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영자가 살을 뺐다 했는데 이영자가 또 오늘 옛날 뚱뚱했다가 또 살을 쫙 뺐어.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또 옛날로 돌아가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요가 올 걸 뻔하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대우조선해양은 마치 20 몇만 원이었을 때가 이영자가 뚱뚱한 상태, 이영자님이 뚱뚱한 상태였고 지금은 26,650은 이영자가 지금 홀쭉한 상태입니다. 지금 급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마치 이와 같습니다. 어차피 요요는 다시 오게 됩니다. 이영자가 중간에 이영자님이 죽지만 않으면 다시 아무래도 옛날처럼 뚱뚱해지겠죠. 요요가 다시 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를 생물학적인 것과 주식의 관점에 봤을 때 이런 걸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는 단언코 최소한 옛날의 영광은 되찾고 그 이상까지 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 이거 대박 아니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과연 기다릴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주당 26,000원으로 보고 나중에 20만 원 영광을 되찾는데 저는 짧게는 앞으로 최하 10년이고요. 길게는 30년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회사는 뭐 몇 년 안에 뭐 수익 낼 걸 이게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 권하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를 최하 10년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좀 더 길게 보면 30년까지. 그럼 이 회사가 참 그 30년이면 감사하게도 우리 노후가 들어오는 그 기간하고 아주 겹쳐요. 아주 고마운 회사예요. 이런 회사가. 그러면 저는 이 회사가 단언코 한데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옛 영광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30년 안으로는 이제 그 화폐 가치성이 이제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자산 상승성까지 다 감안을 하면 한 주당 24만 원, 20년, 30년 후에는 24만 원 이상은 무조건 돌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중간에 뭐 큰 재정 위기나 부도를 맞지 않는 이상은 네,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식이 안 통하는 이게 불변의 경우가 변화의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뭐 이게 확증을 말씀 못 드리지만 하지만 우리는 확률적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한쪽에다 이렇게 몰빵을 올인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이게 영리한 토끼는 옛부터 이런 말 있잖아요.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를 파놓는다는 말 있잖아요. 그 중에 그 굴 하나를 이 대우조선 해양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일 뿐입니다. 그냥.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약 15년 정도 앞으로 지금 15년 정도 후에는 옛 영광을 찾습니다. 이 회사는. 그럼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1, 2년 안에 뭐 24만 원 될 거라고 사는 분들은 꿈에서 깨시기를 바라십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3년, 4년, 3년, 5년 안에 옛 영광 24만 원으로 갈 일은 거의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데 굉장히 회박합니다. 그냥 꿈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다른 그냥 급등주나 바이오주 같은 거 그냥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나중에 그쪽에서 이제 깡통 차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살 거라고 이제 후회를 아마 15년 후에는 하실 겁니다, 다들. 제 강의를 보고 15년 후에 다들 후회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 강의를 듣고 이게 맞아 하고 한 분들은 15년 후에 지금 26,000원짜리가 아마 26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측정을 합니다. 그럼 26만 원이 뭐 어떻게 되냐? 저는 그래서 배당금을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 배당금을 주게 돼 있어요. 성장을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시장이 더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성장 동력 시장을도 아니고 이 조선이라는 회사 자체가 조선이라는 산업 자체가 그럼 배당을 하게 돼요. 그러면 제가 목표로 이 회사가 왜 여러분들의 노후용으로 좋으냐면 나중에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한 20만 원만 됐다고 그냥 가정을 해요. 한 주당.
한 주당 20만 원을 정도 하자면 이런 회사들은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배당 성향까지 설명하면 이게 저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배당금을 수익을 내는 데에서 대부분은 배당금을 많이 줘요. 그러면 배당 이게 회사가 이제 어느 정도 옛날 상태로 이게 회복을 하고 이제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이런 회사들이 아무리 못 줘도 한 주당 10,000원 정도 배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회사는. 그게 이 회사가 그래서 이게 10,000원을 배당할 수 있는 능력이면 배당률이 약 5%예요. 20만 원이면. 그럼 배당률이 5%면 20만 원이면 시가가 20만 원이 되고 배당률이 5%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의 배당금이 1년에 10,000원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26,000원에 사가지고 1년에 배당금이 10,000원이 나와요. 이거는 거의 마이다스 손해 가까운. 배당금이란 자꾸 이게 뭐 주식을 팔아서 남은 수익이 아니라 1년에 가만히 있으면 월세 나오듯이 쉽게 말하면서 1년 월세 나오듯이 그냥 세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뭐 주식값은 나오냐? 주식은 주식값대로 오르고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건물을 사면 건물은 건물값대로 올리고 월세는 월세대로 나와요. 마치 이와 같아요. 주식은 주식값대로 올리고 건물은 건물값대로 오르고 그리고 월세는 월세대로 나오고 배당은 배당대로 나오고 그러면 건물값이 오르면 당연히 배당금은 더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럼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배당금을 10,000원 정도는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회복을 하게 되면. 그럼 나중에 배당금이 실질적으로 10,000원이 이게 측정이 되면 주식이 시가가 26,650원에 당연히 이게 머물 수가 없겠죠. 최소한 10배 이상은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추가한 금액이 26,650원인데 1년에 그냥 배당을 10,000원씩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좀 장기 투자하신 분인데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증권회사 하여튼 증권회사 직원인데 자기가 부러운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그 말 자기네들끼리 그래야 한다. 석유 할아버지라고 한대요. 석유 할아버지? 이게 석유 할아버지가 뭔데? 이게 옛날에 자기가 한 십몇 년 전인가요? 한 15년 전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십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정유회사 주식을 샀었대요. 십몇 년 전에. 10몇 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하여튼 정유회사 살 때 이제 그때는 정유회사 값이 굉장히 쌌었대요. 정유회사가 근데 배당금의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얘입니다. 그 당시에 한 주당 10,000원을 샀는데 1년에 배당금이 막 5,000원, 6,000원씩 나와요. 그래서 자기는 꿈이 그래서 그 양반들을 거기 그 증권회사 사람들이 석유 할아버지라고 돼요. 양반들이 다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이제 지긋하게 다신다. 할아버지인데 그 당시에 한 십몇 년 전에 이런 정유회사들 주식을 이게 막 쌀 때 사가지고 정유회사 그때 산 금액의 반 이상이 1년에 배당금이 나온대. 1년 배당금이. 그래서 자기 소원이 자기도 저렇게 되는 게 꿈이라고. 석유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라고 자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그렇습니다. 지금 하면 여러분도 나중에 노후에 한 15년, 30년 후에 여러분들도 그 석유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의 투자한 금액의 거의 반절 금액의 1년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건물을 15억원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배당금이 50%가 내가 산 금액 대비 반절이 배당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10억원 주고 샀는데 이 건물이 200억으로 뛰고 이 건물이 월세가 연 5억 정도의 월세 그 소득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란가? 이게 좀, 100억까지 안 뛰고, 하여튼 10억짜리 건물이 갑자기 한 30억 정도로 몇십억으로 뛰고, 이게
월세를 나는 그 당시에 10억밖에 투자하는데 저기 1년에 저기 이 수익이 5억씩 막 들어오는 거야. 월세도 이게 1년 수익이 마치 유화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대박이네요. 그러면 저기 그 뭐냐 저기 제 강사님도 이 주식 샀겠네요. 네, 저는 한 주도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 주식을 살 예정도 없습니다. 왜요? 왜요? 나 우리 보고 살아오고서는 왜 본인은 정작 안 사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인터넷 방송으로 이 대우조선해양을 추천을 했는데 제가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건 나중에 제가 이게 밝혀지잖아요. 이제 액수가 적으면 상관없는데 액수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기 뭐냐 이게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가 끌려가요. 그리고 신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법이 그래요. 왜냐면 작전 세력들이 이런 걸 하도 많이 써먹어가지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금융감독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아예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오이밭에서 아예 그냥 저기 뭐냐 배밭에서 갓을 고쳐 쓰지 않는 저걸 해서 아예 한 주도 매입하지 않고 그 후에도 제가 매입을 하지 않을 저는 예정입니다. 저는 이거 말고도 뭐 저기 알아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게 바람이고 소원의 바람이기도 한데 대우조선해양이 우리 국민들의 저희 어떻게 보면 대국민주가 됐으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예, 삼성전자, 포스코, 한전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어느 정도 적은 금액이라도 하나씩이 갖고 있으면 바람에서 제가 저번에 그렇게 강의를 한 거고요. 그 삼성전자, 저기 포스코 그리고 한국전력을 이렇게 강의를 한 거고요. 이번에도 제가 이 대우조선해양이 그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기 딱 좋은 시점에 지금 들어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정권에 들어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대놓고 이게 방송을 하는데 제가 미리 이걸 사놓고 여러분들 살아계서 이 회사를 주식을 급등시키게 하게 되면 저는 나중에 금융감독원에 끌려가서 이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잘못하면 네, 깜빵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예 애시당초 이 회사에 대해서 주식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입하지 않는 이유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만 이렇게 좀 사가지고 이게 작전했들 급등하는 주식이 괜히 했다가 막 반토막 나고 깡통 차고 하는 게 제가 너무 이게 왜 제가 이 강의를 하냐면 좀 갑자기 울컥한데 제 조카가 있어요. 저기 육촌 조카인가? 되게 하여튼 있어요. 조카 녀석 오촌 조카구나. 오촌 조카 녀석이 있는데 저거 중마고처럼 어렸을 때부터 칼싸움하고 막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던 조카인데 한 살 밑에 조카예요. 저밖에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조카인데 이 조카 옛날에 한번 뵀는데 직업이 회계사였어요. 그 저기 이제 이거 지금 말해도 될 것 같은데 예전에 무슨 벤처기업 같은데 회계사로 있다가 나중에 그 굴지 우리 뭐 효성이랑 다르죠. 효성그룹의 회계사로 이제 그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큰 빚을 지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이게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다 움직이는구나. 이거는 마음 공부를 하고 이제 이거 하니까 이제 왜 저기 내 조카 녀석이 왜 그렇게 자살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됐는지 나중에 그걸 알게 됐는데 모든 거는 부메랑과 같아요. 내가 부메랑을 던지면 그 부메랑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업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악업의 부메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 그 친구 하여튼 그 제 조카 녀석이 한 살 밑에밖에 안 는 거의 친구같이 지내던 조카 녀석이 자살을 했는데 높은 데에서 이렇게 낙사해서 자살했는데 얼굴 형체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잠깐 봤는데 그때 그걸 보고 너무 저도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아마 2014년도였나 5년도였나 하여튼 몇 년 안 돼요. 근데 이런 일들이 보니까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무지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한강 다리에 가서 자살하는 주식들 투자를 실패를 해서 자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좀 이런 걸 한번 절대 만약에 이런 시가총액이 적은 주식 같은 걸 제가 소개해봤자 이게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대한 회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어느 정도 노후 대비용이나 나중에 이제 이게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 형성하는데 어느 정도 저기 자산을 이게 저기 분산하는데 좋은 이게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을 해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법에도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게 양심적으로는 그건 해서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이 회사에 대해서 한 주도 한 주도 보유하지 않고 앞으로도 보유할 의향은 없습니다. 왜 제가 방송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한 작전 세력들이나 이런 되게 얘네들 외국인 세력들한테 해가지고 그냥 얘네들 호구가 되지 마시고 이런 합리적인 이런 투자를 선택하시는 것을 이렇게 추천합니다. 근데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하고 말이 밸류에이션이지 이게 많이 해본 사람들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게 몸에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로 측정을 하는데 주식의 주자도 물은 초보자들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저도 주식을 공부한 지가 지금 2016년부터 가지고 지금 만 4년밖에 안 돼요. 4년도 안 됐구나. 3년이 좀 넘어가요. 정확히 하면 지금 3년 6개월 정도? 7개월? 3년 돼. 하여튼 3년 약간 넘어요. 3,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주식 공부한 지. 근데 저는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걸,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여러 가지나 경영이나 이런 거 다른 부수적인 걸 공부를 마케팅, 영어, 경영, 경제 이런 거를 그 이전에 이미 공부를 굉장히 몇십 년 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한눈에 이게 바로 들어와요. 짧은 시간에.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식을 바로 이게 공부를 해도 그게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를 강의를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를 강의를 하면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을 겁나게 먹는 게 이런 강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뭐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많이 좀 망설였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거 나중에 이게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거 이쪽에서 이제 다 모니터링을 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럼 내가 얘네들한테 이거 잘못하면 약점을 잡힌다고 해야 하나? 이게 얘네들한테 하여튼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게 결부가 되면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저는 이 회사에 이게 제가 앞으로 방송하는 종목들은 이게 보유를 안 해요. 보유를 안 한 상태에서 강의를 한 거니까 그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또 투자 안 하면서 왜 나보고 우리 보고 투자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저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이건 강의자의 양심이기도 해요. 내가 대량의 이 대우조선 해양을 미리 매입을 해놓고 제가 방송을 때려서 이 대우조선 해양이 약 막 2배, 3배를 짧은 시간에 올려놓고 저는 팔아버리고 빠져버려요. 그러면 그건 강사로서의 굉장한 이게 이제 양심의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저는 이게 아예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강의가 많이 길어졌네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대우조선 해양을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가 가르쳐주는 이 방법에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뵙겠습니다.